어, 이 교수의 책 읽기 27번은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입니다. 이 교수의 책 읽기 27번의 중요한 점은 여기에 부제가 있다는 거예요. 팔근대 혁명 시철론 20. 말콤 글래드웰의 최근 저서죠. 내가 이 말콤 글래드웰,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 사람의 책을 전부 다 따라가면서 읽고 있는데 기다려왔던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내가 뭐라고 말을 안 했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뭐가 다 완결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디어 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 영어로는 Revenge of Tipping Point, 티핑 포인트의 복수죠. 그다음에 Over Stories, 시대 정신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Super Spreaders, 이건 전파자, and the Rise of Social Engineering, 사회공학의 등장, 뭐 이런 제목으로 이거는 사실은 그의 출세작 티핑 포인트 그걸 다시 쓰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다시 쓰기 하는지를 읽는 게 이번 글 읽기에 중요한 점이고 내가 왜 이걸 다시 이거를 꼭 읽으려고 나섰는가? 그게 두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왜 읽으러 나섰냐는 팔근대 혁명 실천론이라서 읽으려고 나선 거죠. 인용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25년 전 티핑 포인트를 쓸 때 나는 사회적 전염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전파되는 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는 건탁 건드리면 통 넘어가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약간 급격한 변화의 임계점을 얘기하는데 작은 일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었는데 갑자기 확 바뀌는 거. 그에 매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움직였는데 되고 상황의 맥락의 힘이죠. 그다음에 고착성 요소 등 사회적 전염의 내적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규칙들을 제시를 했는데 범죄율이 감소하는 거, 아동 독소 교육, 후반 억제 같은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데 이런 변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전염의 법칙을. 그래서 뭐 그렇게 안 힘들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썼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보라. 움직일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정확한 지점을 약간만 밀면 넘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 전 세계적으로 반향이 컸던 그런 책입니다. 최근에 이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 영어로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도 잘했어요. 제목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하지만 또 티핑 포인트의 복수라는 제목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요게 더 쉽고 알아듣기 좋은 것 같아요. 제목 번역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오래전에 탐구한 이 가능성의 이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약간만 밀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디를 언제 밀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진정한 힘을 갖겠죠. 세상을 변화하는 힘을 갖는단 말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은 어떤 기술을 쓸까? 이게 이제 단순한 그냥 조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전환을 움직이는 그런 방식에서도 이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계에서는 범죄 행위의 원인과 과정, 즉 미유 범인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 감식이라고 그러죠. 포렌직이라고 그러죠. 그 일종의 사회적 전염을 감식하기 위한 시도. 어떻게 해서 그게 벌어졌지? 라는 걸 감식하는 그런 포렌직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필자는 바로 이 약간만 밀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디를 언제 밀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진정한 힘을 갖는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은 어떤 기술을 쓸까라는 질문하는 이 말컴 글래드웰의 일종의 사회적 전염을 감식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범주를 아주 확대하고 싶어서. 그 정도만 아니고. 그래서 말콤 그레드웰의 논리에 힘입어서 약간만 밀어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조그만 그러니까 소지역 편차라는 말처럼 동네 지역 사회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되도록 하고 싶어서. 응? 그러니까 이 글의 부제처럼
팔근대 혁명론의 구체적 방법론을 찾고 싶어서 이 책을 읽으려고 한 거예요. 브로진스의 말에 따르면 이 변화는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되다가 추진력을 키운 다음은 결정적 지점에서 급격해졌다. 그는 나중에 일반 일상 용어로 자리 잡을 단어를 활용하여 이렇게 썼다. 이 넘기는 지점, T포인트는 도시마다 동네마다 다르다. 그래도 대다수 백인에게는 그 지점이 존재한다. 무슨 소리냐면 백인 동네인데 어느 순간에 흑인 동네로 확 바뀌는 거란 말이죠. 백인들이 같이 안 살려고 그러고 옮겨가는 거야. 그 지점이 지나면 그들은 더 이상 흑인 동네에 머물지 않는다. 넘기는 지점. 그로진스는 이 단어를 시내 동네에서 백인 집주인들을 이주시키려는 부동산 중개사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흑인 인구가 과다하게 늘어가는 것을 틈타 수비를 늘리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끼리 빌딩이나 동네를 넘긴다는 말을 꺼리낌없이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한테 넘긴다는 거지. 1950년대 말 60년대 초의 사람들은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그전까지는 흑인들이 잘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 킹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나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첫 책의 제목을 삼았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됐죠. 넘기는 지점. 인계점이라고 그러죠. 이 인계점은 수세 때 동안 한결같아서 바뀌지 않을 듯 하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경계를 말한다.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혁명도 그렇고. 우리는 인계점에 뜻하지 않게 이르기도 하며 우연히 마주치기도 한다. 전염병은 이게 전염병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 코로나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자체의 줄기찬 전염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계점에 이른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앞으로 몇 장에 걸쳐 인계점이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인계점이 자연스럽지만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수수께끼 같은 인계점 너머에 있는 집단과 임계점 바로 안에 있는 집단에서 아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다르게 행동하냐 이거죠. 그 마법의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안다면 어떡할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집단의 규모를 조작하여 임계점 바로 아래나 바로 위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그런 거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사회 공황이죠. 마이애미와 포플러 그로브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서 많이 그러죠.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려고 그러죠. 의도치 않게 전염을 불러일으킨 것인데 응? 그 생각 없었는데 저렇게 된 거죠. 나는 이제부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례. 그러니까 전염성 행동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과장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들리라는 걸 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조작을 일삼는다.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왜 많냐면 그 부동산 뭐 이렇게 그 업자들끼리 단합, 응? 입찰 단합 있죠? 단합. 그에서도 나타나듯이 응? 입찰 단합이 뭐냐면 정부에서 그 발주를 할 때 그 가격을 낮추려고 경쟁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경쟁 입찰하면 서로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건설업자 예를 들어 건설업자들이 어, 끼리 정부의 경쟁 입찰로 인한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입찰 단합을 불법적인 그죠? 불법적인 입찰 단합을 하는 등에서 나타나듯이 그죠? 이런 거 생각보다 많아요. 아파트 이러면 더 요거 더 쉽게 얘기하면 고급 아파트, 고가 아파트죠.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많아요. 그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 싸게 응?
주민들이 너무 세게 팔려는 사람, 팔려는 집을, 예, 가구, 주를 압박하여 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의도적으로 유지하려는 조작 행위, 통해서죠. 이런 사회공학이, 어, 이, 음, 그지? 우리보다, 생각보다 특히 어디냐면 특히 상층부 지배 세력에서 세력의 유지를 위해 공동연히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그 입학생들을 지방에서 꼭 뽑아야 된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중에 굉장히 많아요. 입시제도도 그렇죠. 입시제도의 경우에도 강남, 강남에 몰리는 이유, 또 강남의 집값이 말도 안 돼요. 터무니없이 비싼데도 유지되는 이유. 사회공학이 인도적이든 무의식적 다각이든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응? 또, 그죠? 있는데도 이런 인식이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회공학이 만연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사회공학이 만연해요? 지배 세력이, 지배 권력이 예, 유지를 위한 조작, 응? 조작 행위이므로 행위인데, 근데, 근데 담론이, 근데 정치가, 응? 공정하게, 응? 공정한 권리를 분배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어, 벌어지는, 응? 벌어지는 말기 현상, 이게 좀, 응? 로마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역사적으로 이시조선, 이조 시대에도 어? 매춘기, 그지? 그러니까 왕의 부인 세력이 권력을 오래 장악하는 바람에 역사적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어, 후발주자인 분에게 전문가였던 했던 역사 사례가 있듯이 이런 그 사회공학이라고 해도 소셜인지 사회공학이 음, 심해지는 사회는 유연성이 그지? 세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네? 어떻게 됐어요?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축소되면서 소멸할 가능성은 있는데 필자는 말콤 그레드웰의 진단보다 더 암울하게 생각하며 판단하여
안건 군대 애들은 그래도 얘는 뭐 여기서 조금 거기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나는 판단하여 한국 군대 일명 정부가 자체가 응? 어, 한계에 맞이하였다고 한계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몇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학이 어,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하는 일을 솔직하게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왜 올라요? 아무도 대답 안 하죠. 근데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전부 고위 관료들도 다 강남에 살죠. 말콤 글래드웰이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백인 거주 동네가 흑인 동네로 넘어가는 임계점. 그게 전염 현상을 설명하면서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 상점벽해. 그런 티핑 포인트에 관한 조사를 응? 하는데 그게 이 뽕나무밭이 이 푸른 바다가 되는 것 같은 황창밖에는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19 사태처럼 코로나19도 그랬죠. 갑자기 그 세상이 뒤집어졌죠. 그거는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의도치 않게 전염을 불러일으킨 곳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전염이 생긴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염성 행동의 경로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례. 그죠? 예를 들어 이 책을 시작하고 맺는 제약회사 퍼듀의 진통제 옥시콘딘으로 인한 중독 사태.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대 신입생 유대인 비율의 의도적인 조작 사례 등의 이 책의 원제인 티핑 포인트의 복수, 그러니까 부제인 오버스토리 슈퍼스프레더 그리고 사회공학의 등장, 오버스토리즈, 슈퍼스프레더스, and the rise of social engineering에서 강조된 사회공학. 그것도 자신들이 하는 일을 솔직하게 밝히지도 않는 사회적 조작을 일삼는 사람들과 제도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세계 무역의 그 자유무역 제도를 파괴하려는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은밀한 사회적 조작의 그 점잖음조차, 점잖은 태도조차 어린 깡패 같은 행위일 뿐이고, 미국이 사실은 지금까지 어, 은밀하게 세계의 경제를 조작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왔다는 은밀한 사실을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한테요. 제국주의자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제국주의 했냐 그래요.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이는 유럽의 제국들, 유럽이나 일본을 포함한 서유럽 제국의 식민제국주의로 인한 수에 의한 선진국이라면 미국은 미국의 기본 입장은 지금까지 식민제국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음, 선언이었는데 이제
그런 변명을 포기한 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 내에서는 헌법을 비롯한 헌법을 기본으로 어, 법률에 의한 통치가 진행되지만 되면서 질서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사이의 국제관계 관계에서는 소련의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어? 우크라이나가 피해자 우크라이나가 항복해야 하는 배상해야 하는 어, 억울한 처지에 이르는 것처럼 깡패 힘 패권주의 깡패의 논리가 적용되는 게 사실이 그러니까 국제법은 없고 사실은 국제법이 사실은 유엔 등 유엔 등의 국제기구나 국제법이 사실은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같이 강대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공학, 그지? 사회적 조작, 어? 사회공학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어? 현명하게 행동할 필요가 특히 그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주 중요하죠? 미국이 완전히 거의 평가같이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퍼듀라는 회사를 말하죠. 회사들도 그래요. 산업 회사들 다 그래요.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예외 사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말콤 그레드웰이 뭐로 보냐면 말콤 그레드웰은 응? 예외 사례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드라마틱하게 거기만 그렇고 뭐 어쩌고 거기 청문회 대사 뭐 인용하고 막 예외인 것처럼 막 말을 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뭐냐면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현실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배웠냐면 요거보다 요 아마존 있죠? 내가 아마존에 아마 누구도 당한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존에서 이북을 이북이라는 거 있죠? 아마 초창기 이게 지금 요새는 이북이 흔해졌는데 아마존에서 이북을 여러 번 사서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월 사용료 책 한 권 이상의 책 한 권 정도의 월 사용료를 강요하여서 거부하였더니 이북에 여러 권의 이북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책을 멘탈당한 것이지. 이게 뭐가 다르냐고. 그죠? 강도지 뭐. 아다나 아마존이 강도라고 생각해. 똑같은 거죠. 퍼듀 이거는 똑같더라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걸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약이 더 잘 팔릴 테니까 어, 짐짓 모른 척한.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되게 나쁜 놈들이네 그런 생각이 들죠. 더 얘기해 볼까요? 코카콜라, 콜라 등 음, 코카콜라 등 이 음료수의 성분이 이 혈관을 초래하는 당분 등의 요소를 제외하며 어, 건강에 좋은 게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도 엄청나게 광고를 해야 하며 유도하는 사례처럼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TV 등에서 과도하게 광고하는 상품의 경우 거의 어, 이용 대비 효과가 엄청나게 작은 사진은 의미겠지만 그에 육박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의 보편적 현상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명품도 그렇잖아요. 그치? 속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필자가 1990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통역일을 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내가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니까 그 이민당 국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민당 국자 수첩에 적힌 게 아시아인 쿼터였어요. 몇 퍼센트 이상 넘으면 안 된다가 있는 거죠. 그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컨 그레드웰이 하버드 대학의 인종차별적 입학사정 제도가 있다라고 또 특별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는 미국의 와스프 그러니까 화이트 앵글로 섹스 아메리칸 화이트 아메리칸 앵글로 섹슨 즉 미국 사회의 가장 영향력이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앵글로 섹슨계 백인 신교도의 순종성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려는 내부 식민제국주의의 국가 정책의 반영일 뿐이라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봐야 되잖아. 근데 말콤 그레드웰의 논리가 거기서 한 걸음, 그러니까 두 걸음 더 나가지도 못했다는 사실에 필자가 주목합니다. 음? 그러다 그래서 말콤 그레드웰을 비난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형이상학, 휴머니즘 형이상학이 기반이 되는 로고스 중심주의 해체 현상이 불가피해지는 탈근대 시대를 위한 담론을 전개한 사람이 바로 자크 데리다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최고의 철학자라고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철학 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서구 어느 대학에서도 종신 재직권 교수직을 제공받지 못했어요.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개인적 희생을 당했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랬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그레드웰이 이 책이 미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용한 도구가 도리어 우리를 해치는 데 사용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하는
그의 진심 어린 용기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해를 방어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미국에서 미국의 9.12 사태 때 미국에 있었는데 어, 미국 정부의 숨겨진 의도, 즉 어떤 혐의가 없어도 수집을 잡아서라도 석유 생산을 증진을 위해 이라크의 정권 교체를 무력으로 하겠다는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핑계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속셈을 미국 정부의 숨겨진 의도를 모르고 응? 이런 의도는 모른 채 조그만 그러니까 작은 청중을 위한 강연에서 비극에도 불구하고 응? 중동동을 침략하려는 눈에는 눈의 보복 정책을 보복 그 정책을 선택하지 라고 말라는 주제를 말했다가 CIA와 FBI가 레이첼 교주의 종신 재직권을 압박하는 또 간접적인 압력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이게 나중에 그 교수가 이런 사실을 아주 후에 바로 그때 못하죠. 아주 후에 이런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었음을 보았는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조작, 그러니까 사회공학이 말썽 그레드웰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정확히 알아요. 얘들이 정말 그러는구나.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 정원을 인종차별한다, 줄인다. 그건 보통이죠. 나는 외국인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말 한마디 했다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말한 건데 그래서 이 말콤 그레드웰이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용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말콤 그레드웰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발도르프 학교 이상한 점을 조사하고 오랫동안 감거된 폴 매든이라는 마약 퇴치 전사를 만나고 세상을 바꾼 1970년대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에 대해서 배우고 하버드 대학 여자 럭비팀에게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이 모두는 사람들이 일부러 또는 무심코 선의로 또는 악의로 전염의 경우와 형태를 바꾼 선택을 한 사례들이란 말이죠. 사회공학이 벌어지는 사례들인 거죠. 모든 사례에서 그들의 개입은 우리가 답해야 하는 질문과 풀어야 할 문제를 제기한다.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의 복수, 원죄죠. 레벤지 오브 더 티핑 포인트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도리어 우리를 해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조작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이거 또 한마디 더 하자면, 예, 우리가 사회계약론이라는 거 있죠? 루소의.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사실은 혁명이 완수된 이후, 예,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 관한 설명을,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논문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에 당선된 교수입니다. 그 사회공헌이 우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현실에 있었는데 현실에 대한 설명책으로.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공학 계약론 자체도 사회공학, 응? 사회적 조작의 설명서이므로 근대가 응? 상상해 본 거고, 그지? 근대 국가가 즉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상상하여 공통적으로 합의한 공동체, 사회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있기에 미국 정부의 응? 사회공학에 이 무조건 타락하다고만 지탄할 수는 없습니다. 응?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응, 절대 권력을 대통령이 장악하는 대통령 불기중제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을 어, 어, 중간에 감옥에 보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 이상한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음? 새로운 제도를 음,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음, 음? 이제 대안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사회공학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근대라는 사회가 그렇단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사회공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 근대적인 사회제도, 어? 우리 한국의 대통령 제도처럼 아니 뭐 한국만 아니죠. 지금 안경에 빠져서 중요한 과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 혁명적으로 다른 탈근대 당론이 어떻게 어? 합의를 도와야 할 것인지 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대부분의 합의를 그것에 관해 그지? 그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대중합의의 예,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응? 그래서 책이 중요한 거야. 뭐 어떻게 바꿀 거냐, 그지? 티핑 포인트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 어떻게 바꿀 건지, 그죠?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이 말콤 글래드웰의 이 책을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읽어야겠죠?
한국의 실정에 맞게 탈사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우리는 한국 얘기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야? 근대에서 혁명적으로 의식체계가 바꿔야 하는 탈근대 담론의 관점으로, 그렇죠? 다시 해석해야 되는 권리. 이게 두 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지식인이 이걸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건 아닌 거죠. 한국의 지식인이 꼭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컨 그레드웰의 피평 포인트의 설계자들을 이 교수의 책 읽기에서 읽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읽어야 되겠다. 이 책을 근데 탈근대 혁명론을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게 한 건 뭐냐면 말콤 그레들이 직접 얘기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요한 단어인데 오버스토리 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오버스토리. 오버스토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은 사실상 인용하자면 S 포메스가 버팔로의 병원으로 직장을 옮긴 심장 전문의나 가는 스트리트예요. 음, 발도로프 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와 같다는 것이다. 공동체가 독자적인 이야기를 지니며 그 이야기는 전염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라는 단어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버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버스토리는 윗꼭대기란 뜻이고 이 오버스토리는 내가 그 저 한강의 소설에서 많이 본 우둠지라는 단어, 숲꼭대기, 숲 윗부분. 한강이 놀라운 소설가라는 느낌이 여기서 들었어요.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눈도 많지만 하나가 우둔지였는데 바로 이 우둔지를 말한 우둔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둔지가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숲을 이룬 꼭대기 윗부분.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적인 전망을 하겠다는 소리죠. 남꼭대기에서 보면 전체가 다 보이겠죠. 그래서 숲을 이룬 나무의 윗부분을 말한다면 오버스토리. 그 번역은 몰라서 이 사람은 나는 내가 번역한다면 우듬지라고 번역했겠죠. 근데 나도 한강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듬지가 중요하냐면 세상을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지점, 그지? 그래서 보고자 하니까. 응? 그래서 우듬지가 필요하다고요. 응? 사람 살아가는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게 뭐야? 살아가는 현실에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 그지? 전체적인 조망은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버스토리는 그럼 바로 숲을 이는 나무의 뭐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오버스토리의 크기와 밀도 그리고 높이는 훨씬 낮은 땅에 있는 모든 종의 행동과 발달에 낮은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인 세계관이 중요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나는 발로도프의 학교를 다른 어느 학교와 다르게 만들거나 볼도와 버팔로를 다르게 만드는 소지의 편차의 본질이 이야기보다는 우버스트레에 가깝다. 세상에 왜 서로 다르냐? 그건 뭐냐면 이 얘기가 그 전체적인 세상을 보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모든 주민에게 지입되는 명시적인 게 뚜렷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지? 오버스트리는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며, 그죠?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의 의식 바깥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버스토리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걸 또 하나 예를 어떻게 들 수 있냐면, 아이만이, 아이히만이 전범이죠. 홀로코스트, 대표적인 집행자, 아이만의 아주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죠. 그지? 근데 그 아이만의 재판을 보면서 아이만의 재판을 취재하던 음, 하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공범성이라는 어, 개념을 생각하게 된 건 바로 이런 오버스토리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에 착안했기 때문인 거죠. 좀 우리한테 가까운 얘기로 하면 제주 주민의 3분의 1을 학살한 음, 육군을 육군을 비롯한 공조 세력의 행위가 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항공이라는 오버 스토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유는 뭐라고 똑같으냐면 이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광주 사태 때, 광주 사태 때 네,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이게 수백 명이지 수백 명의 광주 시민을 행시킨 군인들의 행위도 오버스토리에 압도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아이만처럼 어, 변명하며 아직도 살아가고 아직 안 죽었겠죠 다 있을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내가 이렇게 길게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오버스토리에 굴복하지 않은 검사들이 있었는데 특전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대단한 사람들이죠. 특전사 사람들 얼마나 그거 잘하는지 나 잘 알아요. 나 군대 있을 때그 전두환 대통령 그 쿠데타 할 때 잡혀 있어 봤거든요. 특전사 사람들한테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전투력이 깜짝 놀랄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그 내가 친구들이 그게 친구가 돼갖고 구경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 특전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사실라도 죽을 준비가 된 사병들인데도 음? 뭐야 오버스토리에 압도되지 어떤 오버스토리 근대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의 명령이라는 압도되지 않고 응?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쿠데타를 응? 실패하게 한 사례도 있다는 있는 것처럼 지금 시대는 근대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오버스토리가 안 통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오버스토리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누구만 그래요. 근대 담론에 몰입되어 있는. 응? 그러면 오버스토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아이만처럼 하는 거죠. 그치? 우리는 눈앞에 우리 주위에 지내는 삶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거야. 오버스토리를 알고 보면 정말로 정말로 강력하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의 병사들은 응? 그 멍청한 장군들이죠. 장군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오버스토리 박물관 명령에 교묘하게 태업 행위를 지연 행위를 함으로써 네?
자신의 삶에 파멸을, 파국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발견적인 모습들이다. 아주 여러 나라보다 잘 진행되고 진전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러죠. 그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콤 그레드웰이 말하는 것하고 달리 우리는 오버스토리가 그렇게 협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를 둘러싼 열병이나 전염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 전염병을 자고하는 것은 의도했거나 공개하지 않은 우리 생각이라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지금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졌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중요해진 건 근대 시대의 절정기와 달리 지금은 근대 산물이 난경 상태로 새로운 밝은 대 시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에 개인의 음, 실패한 쿠데타에 동원된 어? 특전사, 특전사 사병들처럼 음, 개인이 이렇게 우리가 왜? 개인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믿을 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핀 사례들은 마이애미 포플러 그로브, 로렌스 트랙트, 하버드처럼 하나의 지역이나 공동체의 결부가 돼 있었고 이 모든 장소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오버스토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오버스토리의 논의의 폭을 넓히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문화 및 국가를 담는 유행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유행의 오버스토리는 독일인이 말하는 자이트가이스트에 더 가까운 의미인데 자이트가이스트가 뭐냐면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서 더 넓게 있다. 그래서 아래 땅에 있는 훨씬 긴 그림자를 드리는데 이 시대 정신이라는 오브스를 변화하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만한 규모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상상하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나는 그렇다라고 믿는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하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근대라는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바꾸냐? 이 얘기잖아.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오버스토리가 자이트가이스트.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고 정의하면서 말콤 그레드웰은 시대 정신이라는 오버스토리를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 많은 구매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상상하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무슨 소리냐면 필자가 음, 밝은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그 부처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대 정신이 바뀌는 거는 지도자들이 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아직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아니에요. 후배나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 지도자들이 하는 거를 뒤따라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일 뿐이란 말이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뭐 종속된 사람, 노예나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이건 뭐냐면, 밝은데 시대 정신을 아직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선도하는 사람들이 예,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게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탈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바뀔 수는 없어요. 이거 너무 복잡한 내용이고 복잡한 공부예요. 설명도 내가 지금 말이 많죠? 요건데 현재 근대라는 시대 정신을 다시 쓰고 상상하면서 바꾸는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말콤 그레드웰의 이 책이 고마워요. 그래서 필자가 8군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이 교수 조금 더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재 작업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죠.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미국 즉 서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지고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뭘 보는 거그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 시대가 좀 끝나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달라요. 역사학자 토인비의 문화의 해바라기 현상으로 생각해 보면 문화가 해바라기를 펼쳐간다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서구 영향력의 가장자리에 있잖아요. 한국이. 그 지식인인 필자가 어떻게 해요? 서구 군대 체제의 압력을 말콤 그레드웰보다 자연스럽게 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보여요? 끝난 뒤지점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를 보려 하는 거죠. 말콤 그레드웰이 끝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너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한국의 입시 제도를 그대로 닮은, 응? 그래서 청소년 자살률 1위인 한국의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듯한 이야기가 바로 포플러 그로브 고등학교의 사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의 용어로 사용하자면 구명론, 옛날 이름 방식으로 사용하면 모노컬처라는 신조어를 사용해서 이게 모노컬처가 하나의 문화라는 뜻이죠. 원래 용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게 다시 사용한 거예요. 하나의 음, 문화, 이런. 원래 모노culture는 그 뜻은 아닙니다. 지금 바꿔서 쓴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가 쳐 있어요. 무슨 문화? 근대적인 세계관의 전형적인 문제점. 근대 문화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입시제도 어때? 다 똑같잖아. 그죠? 민전국적이죠. 미국은 요 한 고등학교고. 흡인력 있으면서 심란한 연구 내용을 담은 압박받는 삶, The Under Pressure 라는 책이었다. 그들은 책에서 이렇게 썼다. 그로브 사람들은 때로 섬찟할 만큼 공통의 가치관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일관되게 말한다. 이건 누구예요? 한국 입시제도죠. 그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상투적으로 쓴다. 이거 어디예요? 한국이죠. 10대 자녀를 둔 엘리베스는 우리는 포플러 그로브라고 하면 성취를 떠올립니다. 어디 성취? 공부와 스포츠를 해서 이루는 성취 말이에요. 어서 많이 들은 소리죠.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이 보이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한국에 당연하다는 게 여기는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생물학자들은 개체별 차이가 줄어들고 모든 유기체가 같은 발달 경로를 따르는 환경을 모노콜처. 그러니까 뭐냐면 단일 작물 재배예요. 이때 컬처는 재배예요. 컬처라는 말이 원래 땅을 재배한다, 밭을 재배한다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원래 원 의미가 논은 하나고, 그러니까 하나의 작물을 재배한다. 논에서 이제 논의 벼만 재배한다. 이게 모노컬처죠. 근데 이 모노컬처는 자연계에서는 아주 드물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다수 자연계는 다양성을 띠는 것이 기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노컬처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연적 질서를 뒤흔드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령 일군의 부유한 부모들이 한데 모여서 성취와 탁월성에 대한 의지를 완벽하게 번영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경우. 이게 한국은 거의 다죠.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거야. 여기 보세요. 이거는.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한국.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괜찮게 사는 바람에 성취와 탁월성에 대한 의지를 완벽하게 말하는 공동체를 국가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는 고등학교 하나가 만들었는데. 적어도 모노culture가 겉으로 완벽하게 보여도 대가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뭐 얘기하냐면 전염병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뭐 포플러 그로브의 문화가 지역적이고 한정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런 의구심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화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부정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애들도 부정을 못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학을 못 가는 애들 딴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일성의 세계에서는 회복 달력성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앞선 두 그래프에 나온 고등학교를 구성하는 수많은 하위 문제 중 하나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자. 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하위 문화가 많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말고 노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집단은 나름대로 항체가 생겨서 전염이 되지 않는데 그게 없으면 내부 방어 수단이 없어서 한 해가 자살하면 계속 자살한다. 그 얘기예요. 한국은 어때요? 만약에 포플러 그룹의 문화가 지역적으로 지역적이고 한정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이라는 그 의구심이 실제 현실이 된 사회가 한국이죠. 우리는 그런 병든 사회예요. 최근에 썸이나 라떼 같은 속어에서 드러나듯 조금씩 구현을 가고 있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6.25 사병과 경제적 압축 성장 등 억압받는 삶이 일상적이었던 한국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의식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모노컬처화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좋을 때가 좀 있었어요. 언제냐? 1990년대까지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근면 성실한 노동자가 요구됐던 찍소리 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잖아. 1990년대까지 그랬단 말이죠. 그때까지가 뭐냐? 근대 산업사회 체제였단 말이죠. 거기에 적합한 심리의식 구조잖아요. 조용히 일 잘하는 거 말이에요. 말 잘 듣고. 그래서 일본, 한국과 중국 등 극동의 유교사회의 장점이 부각됐던 거예요. 왜 잘 사냐, 일본이. 또 왜 잘 사냐, 한국이. 그리고 중국은 왜 잘 사냐? 그렇게 질문하게 됐었어요. 험한 얘기를 했는데 모노컬처에 그러니까 근친교배를 그지? 어쩔 수 없이 계속된 근친교배로 멸종위기에 처했던 어쩔 수 없이 그랬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수십 마리에게 백 마리가 넘게 물러나는데 근데 다른 존재 텍사스 쿠고와 폭포면에 잡종이 돼야 됐던 거죠. 모노컬처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모노컬처를 해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담론의 최선의 해결책은 음, 그런 담론의 뭐예요? 모노컬처. 해체. 그래서 데리다의 해체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근대적인 지배체제에서는 발작 뛰는 거죠. 포플러 그룹도 그런 일을 같은 일을 해야 할까?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어떻게? 왜냐하면 포플러 그룹의 모든 컬처는 학부모들이 만들어낸 거라면 우리나라는 누가 만들어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민 전체가 합의를 본 거예요. 출세하자 이렇게. 그들은 부동산 중개사인 리처드처럼 자녀들을 엔스데일에 있는 학교로 보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모든 학생이 완벽하게 짜여진 학교를 보냈다. 모노컬처가 와해대 학생들이 흩어지고 교사들이 재배치되자면 새로운 버전의 포플러그룹 고등학교는 이전보다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새로운 학교는 전국 순위에 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죠? 이전처럼 많은 선행 학습을 제공하지 못할지도, 주대회를 수십 번 운영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포플러 그룹으로 끌어들인 바크 교수들이 살아날지 모른다. 입시제도가 없어지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전염병은 모노컬처를 좋아하지만 누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는 때로 모노컬처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설사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해도 말이다.
의료계에는 의사의 개입이 초래한 질병을 가리키는 의원성 질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는 환자를 어떤 약으로 치료했는데 원래 질환보다 더 나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화병증으로 죽는 경우를 말한다. 우연성 질범은 선의에서 비롯된다. 누구도 환자를 의도적으로 해치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는 의사는 수동태를 활용하여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할 권리는 없어요. 의사가 피해를 입힌 거죠, 자기가. 우원성 전염병에는 명확한 원인과 범인이 있다. 포플러 그룹의 문제 또한 우원성 질병이었다. 근대 담론의 피해는 한국 입시 제도의 근대 담론의 폐해. 비슷한 한국 입시 제도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가 어, 원인이 된 문제입니다. 그치? 뭐 제도를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도 입시 서울대 가는 걸 포기하지 않잖아. 그죠? 말콤 글래드웰이 이래도 사회공학이 은밀하게 미국 기득권의 핵심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질책하며 모노컬처에 대한 전염의 해결책, 최선의 해결책은 모노컬처를 해체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듯 근대에서 근대까지의 로고스 중심주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응? 팔근대 담론으로서의 혁명적 변화 전략에서는 어떻게 21세기의 데카르트인 데레다의 해체론이 기본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방면 문제의 핵심은 의원성 질병이라는 용어로 의사는 수동태를 활용하여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듯이 근대 담론의 폐해는 설사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는 때로 모노컬처를 형성하기 위해 무척 애씁니다. 즉, 근대 사회를 성장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어쩌다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범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초래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닐 수 없어요. 말콤 그레드웰의 이 책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의 결말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 사태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 그래프에 나오는 선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해야 마땅하다. 캐시 세클러는 제가 파악하고자 했던 건 지금이 아니라 그때 알고 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사람 누구냐면 그 제약회사 마약을 의약품으로 파는 제약회사 사람이에요. 주력이죠. 제가 파악하려고 했던 건 지금이 아니라 그때 알고 있었던 거 감안할 어, 감안할 때라도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이 있었을까? 감안할 때라도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 나온 이 말을 기억하는 것 그는 뒤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렸는데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준 얘기도 그렇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전염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전염은 난데없이 발생하며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말이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인간이 일으킨 거라고. 복잡한 얘기죠. 전염에는 분명한 규칙과 경계가 있다. 전염은 오버스트레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 오버스트레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우리다.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 오버스트리는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 크기와 형태가 바뀐다. 그 임계점이 언제 나타나는지,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
수많은 사람이 오버스토리를 주도하며 그들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누구인지 알아요. 미국이 그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전염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테이블 위에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그 도구를 휘두르도 놔둘 수 있고, 우리 자신이 그걸 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퍼듀의 이사 제약회사죠. 캐시 세클리가 제가 파악하고자 했던 건 지금이 아니라 그때 알고 있던 사실을 감안할 때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 뒤에 라는 말 뒤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증언의 순간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변명처럼 들리죠. 요때만 넘어가면 됐다.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게 꼭 저거 아이만하고 비슷하죠. 그렇다고 해서 캐시 세클러가 잔인한 의도를 가지고 제약회사 퍼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미국인의 마약 중독을 노골적으로 기획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지탄할 수는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아이만이 그 단순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행동에 자부심도 있었던 교활한 사람이었다는 폭로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 아이만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만의 홀로코스트 범죄를 하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을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하는 근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지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컴 그래드웰이 오버 스토리를 만드는 건 언제나 우리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전염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전염은 난데없이 일어나고 언제나 우리를 놀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애들로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아주 단호한 어조로 다시 바꿔 말하면 세클러도 아이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심하죠. 힘과 효력을 다한 근대 담론의 지속과 번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와 우리 크게 다른 차원에서 악한 짓을 한 건 아니라는 말이 돼요. 심한 말이죠. 아이만하고 그게 차이 안 나는. 말콤 그래드웰이 근대 담론이 사악해지는 임계점 또는 정반대로 근대 담론이 동성애자의 권리나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피해를 인정하게 하여 타자라는 약자 소수 집단의 권리를 포용하는 탈근대 담론으로 바뀌는 임계점. 두 가지 임계점이 있죠. 바뀌는 지점이. 두 가지 임계점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그럼 역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거고 역사 의식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전염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테이블 위에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도덕한 사람들이 그 도구를 가지고 휘두르륵 놔둘 수도 있고 어? 또 우리 자신이 그걸 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누구 책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후재앙이나 극단적 불평등 등 근대적 난경 상황 앞에서 행동자로서 윤리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는 의식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의 혁명적 순간임을 말콤 그레델이 엄숙하게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근대 서구 중심의 세계를 포함하지만 혁명으로 초월하는 팔근대 담론 구축. 이란 이게 말콤 그레도 할 때는 뭐겠어요? 자기 부정의 작업이란 말이죠. 어떤 거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서자가 되라고 서구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그레드에게 잔인하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이교세 영화 보자마자 21호 읽은 영화 컴플리트 언론의 밥 딜란이 겪었듯 그의 공적이고 사적인 삶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차라리 고마워해야 돼요. 오히려 말콤 그레드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 위험할 텐데 근대 담론의 파열 상황과 또 그 해결 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얘기. 임계점의 존재는 응? 사회공헌을 시도하고 싶은 유혹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니까.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거나 초등학교 교실에서 소수인공 학생의 인종 학생의 배치를 재조정해보고 싶게 만든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남성은 여성 임직원 수가 아직 임계점에 이르지 못하는 설명을 납득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한국 사회에서 젊은 남성들이 어, 굉장히 반발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여자는 군대도 안 가잖아요. 공정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의 권리를 더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죠. 모든 소수 인종 학생을 어, 하나금에 몰아넣은 교장은 그런 실험을 하는 이유를 학부모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인계점은 우리에게 간단한 해결책을 제법을 제시를 해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해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왜냐하면 결국 그 해법을 실천하게 옮기는 게 그리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반발이 너무 세단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가 와스프의 백인 지배 권력 유지를 위해 유대인 등 유색인종 신입생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처럼 아시아인도 조정하죠. 내부로 두면 반이 넘을 테니까. 아시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열심히 하고 놀질 않죠, 아예. 사회공학의 차원에서 인계점 근처에서 어, 게임을 하려는 사람 대다수는 이를 은밀하게 지나가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죠. 반발이 셀 테니까. 정반대 방향에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건 부정적이지만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말컴 그레드웨이 제시하는 인계점의 존재는 팔근대 혁명적인 전환 작업을 위해 사회공학을 시도하고 싶은 유혹적인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말콤 그레드웰은 소련 붕괴 등 동유럽 공산주의 몰락 사건을 러시아 혁명만큼이나 혁명의 순간으로 보고 있어요. 소련 붕괴 후 겨우 4년이 지난 1995년 정치학자인 티무르크라는 미래에 일어날 갑작스러운 혁명적 변화의 불가피성, The Inevitability of Future Revolutionary Surprises라는 유명한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이 이렇게 시작된다. 지식인들은 많은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 그래서 동유럽 공산주의 몰락 이후 여러 논쟁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인 이 아니라 특이할 점은 이 결정적인 전환이 전 세계에 허를 찔렀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후라는 혁명의 도래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했다. 그 첫 번째는 언론인, 외교관, 정치인, 미래학자, 연구자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사를 이해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았다. 동유럽의 일반인들은 어떨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동독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1년 전에 이런 어, 이런 평화로운 혁명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나요?
불과 5센트만 예측했다고 대답했다. 18센트는 예측했지만 그렇게 빨리 일어날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설문 대상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소련 등 공산주의 몰락 사건을 이게 뭐야? 네? 소련 등 공산주의 몰락 사건을 혁명이라고 해석하는 건 냉전 등으로 표출되던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근대적인 이분법적 사상 대립의 해체 현상을 근대 담론 패러다임의 붕괴로 본다는 거예요. 말컴 그레드웰이 이 사건을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도 시대 전환 현상 중 하나로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상사를 이해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들인 언론인, 외교관, 정치인, 미래학자, 연구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 근대 전문가 지식인 그룹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필자는 그뿐 아니라 그 후속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근대 국가가 이유 없이 주변국을 침략하는 정치적 야만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여 제노사이드 형태를 보이게 할 정도까지 대중 독재의 정치 세력이 선진 제국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구 지식인 사회가 극도로 무기력하여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발발을 지켜볼 수 없었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에피스템의 인식체계의 극단적인 변화죠. 혁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레닌이 자신이 일으킨 혁명인데도 1917년 2월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겨우 몇 주 전에 투쟁의 설계자인 레닌이 러시아의 거대한 폭발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며 그는 자신이 살아생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쓴 것처럼 크든 작든 모든 혁명에는 우리를 당황시키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혁명의 상황에서는 혁명의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한 집단의 사람들이 흥분에 휩싸여 다 같이 행동이나 믿음을 급작스럽게 바꿀 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말이나 이해력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혁명이 지금 소련 붕괴 등 팔근대 혁명의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콤 그레드웰이 주장한다고 필자는 믿습니다. 내 생각에 마이애미 홀로코스트 미니시리즈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는 이유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저거요, 그 테레비 미니시리즈 얘기예요. 오버스트리는 보기보다 훨씬 변동성이 강하다. 세상이 시대 정신이 확 바뀐다는 거죠, 급하게. 다만 이 장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고 싶다. 내 생각에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당황시키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 추가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가 변화의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엉뚱한 데서 그것을 찾기 때문이다. 21세기 초에 청년이 된 사람은 모두가 맹시, 그러니까 맹인의 눈이죠. 즉,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의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겪었다. 동성 결혼을 둘러싼 다툼이 그거다. 동성 결혼 절대로 반대했는데 갑자기 됐어요.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라 맹시 현상, 맹인 같은 눈으로 보는 거. 그거는 폴드만이 논문과 통찰이라는 책에서 해체 비평가죠. 근데 전문가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탈근대 현상을 제대로 해석을 해요. 하면서도 그게 통찰력의 발휘라는 사실을 모르는 눈먼을 설명하는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말콤 그레드웰의 이 책을 필자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이 혁명 시대 전환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상황임에도 우리가 변화의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엉뚱한 데서 그걸 찾기 때문이니까. 응? 우리를 지속적으로 당황시키는 변화를 이해하는데 추가적인 도움을 주려고 동성 결혼 등 사례를 들어서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거의 교과서 같은 그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팔근대 혁명의 실천 전략을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응? 혁명하는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디어가 그런 효과를 내는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그 규칙에 대한 문화의식을 창조했기 때문인 거죠. 뭘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버스토리가 왜냐하면 그 규칙이 끊임없이 바뀌니까 다시 쓰이는 규칙을 테레비가 했다는 거예요. 혁명은 혁명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그 규칙에 대한 문화적 의식. 이게 뭐야? 기존의 인식 체계지. 그 공통경험으로 표현되는 오버스테이라는 시대 정신의 규칙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이잖아요. 응? 말콤 그레드웰의 탈근대 혁명 전략을 위한 시사점의 경이로운 점은 놀라운 점은 프랑스 혁명 등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혁명이 전근대 중세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폭력적 과정이었다면 탈근대 혁명은 근대적인 현실을 수용하고 포함하되 탈근대 인식 체계로 초월하는 일견 뭐예요? 평화로운 문화 현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문화계에서 벌어진다는 거, 전개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타자의 이분법적 권력 구조를 가진 근대 담론에서 동성애자에 관한 담론, 즉 게이 내러티브의 규칙은 다음과 같았어요. 이 게이 내러티브 규칙, 게이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게이에 관해서는 혹시 말하더라도 이거는 타자 집단에 속한 주인 노예 의식 구조는 동성애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해도 있었어요. 여성, 자연, 소수민족 등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성애자만 예를 든 거예요. 보니다운은 이 문제도 분석했다. 그 결과 페미니스트 시트콤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 시트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페미니스트를 말하는 척하지만 1960년대와 1980년대의 게이 내러티브에 내재된 일련의 규칙을 확인했는데 규칙 1. 동성애자는 결코 명목적으로 동성애자를 다루다는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중심은 아닌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의 성적 취향은 부수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정의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유일한 사실인 거죠. 문제야 이거죠. 그리고 게이 캐릭터는 고립된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타자 게이의 이분법적 권력 구조, 그지? 그러니까 즉 오버스토리의 규칙이 바뀌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바뀌면 어떻게 돼? 탈근대 담론이 근대 담론을 포괄하는 혁명적 상황이 전개된 거. 그걸 진짜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문화적 의식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TV 드라마 윌앤 그레이스가 실제로 성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내 얘기인데 홍석천이 게이 뭐라 그럴까 그걸 갖다가 이제 스스로 그거 갖다 그러죠. 자기를 고백하는 거죠. 고백한 이후 피자가 어, 어, 의식과 한 잡지사 편집에 관여할 때
KBS 이 KBS 보도부장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KBS 보도부장을 비롯한 학계의 사람들과 토론회를 홍조천이 운영하던 이태원의 미션에서 진행하고, 문학과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행하고 그걸 특집으로 실어서 발표함으로써 어? 그 주제가 돼버린 거죠. 홍석천이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그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적 배제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런 거죠. 이게 그 보조가 아니라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윌리엄 그레이스라는 드라마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는 쉬워진 거죠. 말콤 그레드웰은 시대 정신을 말하는 오버스트리라는 용어로 밝은데 담론으로의 혁명적 전환에 관한 신념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오버스토리는 언제나 중요하다. 우리는 오버스토리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다. 오버스토리는 어떻게 해요? 전파된다. 또한 오버스토리는 강력하며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세계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근대 담론의 지배적 현실을 포함 수용하지만 어떻게 해요? 근대 담론에 탈근대 담론으로 초월한다는 포월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용한 다양한 전술도 말콤 그레드웨의 책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략이 뭐가 있었냐면 첫째, 문학 월간지 문학 공간의 한국 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시리즈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을 학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적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팔근대 담론을 구축하는 핵심 도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 경험의 서사는 다음과 같은 난경을 만나고 있었어요. 생존자들이 바치고 있던 오버스토리는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이 너무 엄청났고 공포에 대해서 어떤 과장된 상상조차 실제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그들이 감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 다물고 앞으로 가는 거죠. 말 안 하는 거죠. 동시에 문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나름의 오버스토리가 있었어요. 홀로코스트를 두어 문장으로 처리한 1960년대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정치, 경제, 통계 다른 분야의 자료들을 다룰 줄 알았지만 수용소에서 경험을 포착할 언어나 상상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상상력을 맞춰줘야 됐던 거죠. 근데 한 방송사의 사장이 스토리텔링 능력을 가진 시적 상상력의 힘이 홀로코스트를 유명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정치 담론에 내재해 있는 대중 독재와 제노사의 위험성을 인류가 의식하게 한 거죠.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월시어 대로에 있던 첫 박물관도 순교자 기념 박물관이었는데 로스앤젤레스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집단 학살이 이름을 얻게 한 거예요. 원래 제목은 그 이유는 뭐였냐면 한 방송사 사장이 바이스 가족보다 더 나은 제목이라고 생각. 홀로코스트라는 제목을 붙이고 맨 처음에 바이스 가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스토리텔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들은 오버 스토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시대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붙임으로써 아직도 우크라이나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유린 등 근대 정치 현실에서는 무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의 사기 세계는
이 나쁜 일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 환자, 의사, 파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끊임없는 뭐예요? 그 창의력의 변주란 말이죠. 마이애미 오버스토리가 의료 사기의 문제도 분명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그러니까 사기도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살근대 시대의 투쟁의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시적 상상력의 영역이라. 응? 사기도 상상을 치고 그걸 막으려는 것도 상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플러 그로브 같은 나들목 없는 긴 고속도로 같은 모노컬처의 예방 백신은 뭐냐면 온갖 오솔길을 창조하는 시적 상상력의 훈련이란 말이죠. 세상을 바꾸려면 온갖 오솔길을 창조하는 시적 상상력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필자가 근대 국가가 구성원이 상상하는 공동체라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개념에 항상 주목하는 이유도 그런데 원시 상태를 벗어난 이후 인류는 구성원의 공통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왔어요. 언제나. 그리고 이제 팔근대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대 거대 서사를 대체할 새로운 탈근대 서사를 창조해낼 시적 상상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인간은 규범을 파악하는 일, 즉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데 합의하는 일에 정말이지 엄청나게 뛰어나단 말이죠. 엄청나게 잘해요. 금방 할 수 있다고, 금방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말콤 그레드웰의 책 제목, 티핑 포인트의 복수, 이게 원제목이죠. 모버스토리 슈퍼 스프레더, 그리고 사회공학의 등장해서 사회공학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 정신을 말하는 오버스토리죠. 어? 그게 이제 하나 중요했잖아요. 시대 정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슈퍼 스프레더, 슈퍼 전파자. 응? 슈퍼 스프레더, 슈퍼 전파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이게 탈근대 혁명 실천의 포월 전략을 위한 두 번째 전술 요소라서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전술 요소예요. 첫 번째는 시적 상상력이었다면. 그러니까 이제는 근대 전쟁과 달리 승리를 위한 군대가 더는 필요하지 않으며 소수 정예만 있으면 혁명이 가능해요. 군대가 필요 없어요. 뭐 요새 군대도 그렇죠. 드론으로 하고 그러죠. 퍼블로 그로브 연쇄 자살을 초래한 요인 중 하나는 초기 자살자가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죽는 애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위계에서 상당한 자리,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더니 소위 말하는 모범생들이 죽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교 1등이었는데 2등 될까 봐 죽잖아요. 티핑 포인트에서 이름은 그 소수의 법칙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사는 많은 사회는 비대칭적이다니까. 무슨 소리냐면 소수가 대부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소수가 전부 다 일 안 해요. 소수는 정말 정말 작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클라인과 세겔스타인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 스토리 얘기예요. 엄격한 사상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저 미국의 시대 정신을 이해한 사람들이었고 TV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뿐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아주 잘했던 거죠. 세겔스타인은 아우슈비츠에서 삼촌과 고모 세 명의 사촌을 잃었으니까 그는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았다는 거예요. 또 동성 결혼을 유도한 윌앤 그레이스라는 TV는 오랜 시간의 무게가 쌓이면서 결국 세상을 바꾼 거죠. 릭 센토롬 공화당 상원 의원은 소란이 진정되는 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16년간 정치계에 몸담았습니다. 그동안 특히 도덕적 문화적 사안에 대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정치는 이런 사안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대중문화입니다.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결혼을 정의를 바꾸는 문제에는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윌앤 그레이스라는 TV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동성 결혼의 문제는 임계점을 넘었다. 거기에 우리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건
너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필자가 유튜브 동영상 세계에서 구독자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아주 긴 시간의 녹화분으로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를 구성하는 이유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식 전환을 하는 역사적 의식, 즉 시대 정신을 이해한다면 1인 혁명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말콤 그레드웰이 제공하는 탈근대 혁명 실천을 위한 포월 전략을 위한 실천의 포월 전략이란 세 번째 전술 요소, 마지막 전술 요소 팔꿈물이 말하는 거, 그거는 최종 순리, 즉 혁명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염의 두 가지 요소를 살폈다. 첫 번째 요소는 오버스토리다. 오버스토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두 번째 요소는 집단 비율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율은 해당 집단이 임계점에 이를 가능성과 그 시기를 좌우한다. 언제 왕창 바뀌냐 이거야. 그지? 이 두 요소는 포플러그래브 연쇄자살에서 나타났다. 포플러그래브는 나름의 오버스토리를 갖고 있었다. 극단적인 성취윤리라는 이 오버스토리는 우리 입시제도 같은 파괴적인 부작용을 초래했다. 또 집단 비율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 포플러그룹은 모노컬처였다. 그곳에는 학교의 규범에 짓눌린 학생의 숨통을 틔워줄 대안적 정체성이 필요했다. 근대 거대 서사의 억압 현상을 대변하는 포플러 그룹은 모노컬처였고 학교의 규범에 질리는 학생들이 숨통을 틔워줄 대안적 정체성이 필요했는데 그건 파괴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극단적 성취윤리라는 오버 스토리의 압력을 벗어날 수 있게 하며 근대 담론을 해체하는 다양성을 도입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 다양성이 뭐였냐면 전형적인 고등학교는 보통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정말 좋아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은 학교를 싫어하는 집단도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이런 다양성은 실로 유용하다는 거야. 10대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편안한 집단으로 구성된 학교는 폭넓은 집단으로 구성된 학교는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친구를 찾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거의 못하죠. 옛날 그꿈 같은 얘기예요. 보수적이나 펑크적 같은 무리들에 속한 아이들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돼 있다. 그들은 기이하고 심지어 혐오스러운 옷차림을 하지만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무서워서 말 걸기가 무서운 옷차림을 하는 것이다. 고수복장은 일종의 갑옷인 셈이다. 그러니까 서로 갑옷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전술의 첫 번째 특징은 전염성을 지닌 같은 생각에 전염된 것 같은 유유상종 현상이다. 분명히 되면 바뀌고 유유상종이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극적인 변화의 임계점이 있다는 거야. 모두 다 바뀔 필요가 없어요. 25%만 바뀌면 된다는 거야. 25%만. 4분의 1만.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다. 하라 요소가 이끄는 일본의 교육학자들은 소수 학생 비율이 25% 넘는 교실을 조사했더니 성적 격차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백인 학생들의 성적은 여느 때처럼 좋았지만 다만 이번에는 흑인 학생들이 들을 따라잡았다. 꼭 3분의 1일 수 있어요. 어느 집단이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던 외부자의 비율이 어떻게 해요?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에 이르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건 뭘 말할 수 있냐면요. 미국에요. 여기 스페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미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 남미 이민 알레르기 반응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응? 스페니시 스페인 그러니까 남미 쪽은 다 스페인계죠. 스페인 언어권 유입 인구가 스페인 언어권 유입 인구가 곧 미국인의 3분의 1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가 미국의 대표하는 언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사회공헌의 입장에서 음, 지배, 백인 지배세력이
영어권. 지배 세력이, 의, 응, 의, 의, 이라고 해서, 응? 그게 이제 한국인도 못 오게, 아시아인도 무서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실사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괜히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표에도 이 사람들 그걸 보고 지지했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당선된 결정적인 이런 정책의 지지가 트럼프 당선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고 이유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건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공학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예요. 한국은. 한국의 경우는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에 또 사회공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입지 제도나 강남 주택 가격처럼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어, 사회공학이 어, 안 좋은 방향으로 소수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어, 자, 작용하고 전혀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구간의 최대치를 매직 서드 3분의 1만 되면 확 바뀐다는 거예요. 매직 서드라고 그래서 부르는데 매직 서드는 모든 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기업 이사회를 보면 기업 이사회는 모든 기업에는 9명 정도가 이사회를 꾸지는 되게 하는데 9명 정도. 근데 이사회는 모두 남성이었는데 여성에도 수석이 문이 열렸어요. 근데 여성이 들어가면 이사회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응? 여성들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의뢰가 강하고 안 참고 말해요. 이 여자들이 말을 빨리 하죠. 협력을 중시하고 경청을 더 잘해요. 다시 말해서 여성 효과가 있어요. 남자들은 참고 말 안 하는데 여자들은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야 이 여성 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이 혁명의 예측 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길이죠. 이게 얼마만큼 바뀌냐 이거죠. 샌들러가 다수가 합의한 어, 도달한 합의를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많은 청개구리가 필요한지 알고자 했는데 그가 찾아낸 답은 많은 수요가 필요하지 않고 어떤 집단이든 25%만 새로운 이름을 밀기 시작하면 나머지 구성원은 재빨리 포기하고 그들에게 합류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점지되지 않는데 청개구리 비율이 20%일 때는 일부 전형자가 나오고 22%는 약간 더 나오고 마지막 25%의 한꺼번에 모두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움직이 않아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비율이 25%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더 넣으면 임계점이 일어나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나면 무역에 가까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목표에 이르렀을 때 놀라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모든 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 오랜 기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낙담하다가 모든 것이 변할 때 깜짝 놀라는 이상협정에 처하게 되는 거죠. 나는 탈근 대응명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보통 2분의 1, 4분의 1이나 저거예요. 3분의 1 많아요. 어, 결론을 말하자면 이 말콤 그래드의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은 8근대 혁명 실천론을 위한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8근대 시대 정신이라는 오버스토리가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음을 확인해줘요. 뿐 아니라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전환을 위한 포월의 전략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전술, 구체적인 전술이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시적 상상력, 두 번째가 뭐예요? 소수정예, 소수정예로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임계점이라는 임무 완수의 목표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